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 증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서 더한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부정적인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참 요새 무색합니다. 진짜 주가를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근데 뭐 실적은 좋아요. 네. 2분기 네이버 실적 뭐 역대 최대고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나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도 26% 넘게 늘어났죠. 4,700억 원 찍게 됐는데도 주가는 네. 연초 대비하면 30%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 먼저 좀 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 국내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이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데믹 이후부터 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외형 성장률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네이버는 한 1년 반, 2년 전쯤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외형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우리 이제부터 비용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비용 관리를 통해서 이익률을 좀 올리겠다라는 전략을 좀 계속해서 취해 왔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외형 성장을 이제 포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약해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가?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낮은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가를 이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난해쯤부터 해서 이제 어떤 반전의 기회가 생기냐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AI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면서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도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예.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AI와 관련된 부분이 빅테크를 도저히 따라가 볼 수 없는 수준의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웃풋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마저도 지난해도 주가가 좀 되게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률을 좀 높이겠다는 2년 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시점이 올해 이익률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바로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실적을 보면 사실 부문별로도 이번에 실적 보니까 뭐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다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내실 있는 기업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통제하면서 외형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가장 하수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의 그 숫자를 좋게 하는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실제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네. 21년에는 30% 넘게 증가했다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4년에는 8.4%를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방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광고와 커머스 그리고 이제 웹툰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쪽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웹툰 쪽과 뭐 페이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출 성장을 지금까지 네이버에게 가장 크게 견인했던 게 어디였냐면 커머스와 컨텐츠였어요. 웹툰 쪽. 근데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 급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사실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커머스 시장이 좀 개편되면서 네이버와 쿠팡이 이제 양강 체제로 이제 돌아서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커머스 성장이 더 성장하다기보다는 이제 점유율은 이제 꽉 채운 상황에서 이제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커머스 쪽에서 둔화가 일어나고 연초에는 또 중국 쪽에 이제 직구 플랫폼들이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둔화율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고 두 번째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웹툰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에서는 좀 둔화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매출 성장률 둔화가 올해까지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뭐 미래의 기대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일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클로버엑스의
이미지 관련 서비스를 새로 추가한다. 이게 계속 AI와 관련해서 뭔가 네이버가 계속 뭔가 갖다 붙이고 있고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대를 충족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네이버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 기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게 첫 번째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쪽이 좀 밀리는 것 같다.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를 써보니까 뭐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구글에서 나온 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클로버엑스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래픽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좀 공공하게 쉽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클로버엑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는 줄어들었고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해서 기사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AI가 좀 거품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제는 뭔가 좀 수익이나 이런 아웃풋으로 좀 직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 아니냐. AI에 그거는 뭐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문제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가뜩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히려 네이버는 기대감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AI 거품에 대한 우려 자체도 좀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예, 예. 뭔가 좀 어폐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뿐 아니에요. 이거 좀 Q 서비스, Q 모바일 서비스. 이거 AI 단말기 온 디바이스 아닌가요 이게? 그 Q 맞습니다. 서비스? 예, 이거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네이버가 사실 과거에는 네이버 포털이 엄청나게 높은 점유율을 국내에서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절대적이죠. 네이버의 우려 중 하나가 네이버 포털 점유율을 계속 조금씩 뺏기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서비스 퀄리티가 더 좋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막 시장에서 나오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해야 되는 게 네이버가 검색으로서의 기능성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로버엑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나왔던 거고 Q를 모바일 이제 검색 서비스 Q를 이제 모바일로 탑재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좀 더 검색 기능으로서의 강화의 목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네이버가 지금 AI 쪽으로는 굉장히 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기대감은 사실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이건 내부적인 이제 사업 얘기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5월에 있었던 탈 네이버 라인 사태. 이건 좀 아직도 뭐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보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라인 내 계열사 재편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인데. 맞습니다. 라인은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한 여러 개 이제 자회사들을 계열사들을 주고 있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인 넥스트 이게 NFT하고 뭐 서비스 개발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크레센도 컨소시엄으로 바뀌었고. 또 라인 가상자산인 핀시아 재단도 클레이튼하고 통합해서 카이아로 독립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라인과 관련된 네이버 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편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방향성이 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거 좀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라인 사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일본에 있는 라인 자체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합작 회사인데 이제 5월달, 6월달 그쯤에 이제 네이버로부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라 지분을 매각을 해라 그렇지.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치권으로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네이버와 이제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가 결국에는 지분 조정을 일단 안 하는 걸로 1차적인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다시 불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분은 변화가 없더라도 현재 네이버의 라인에 대한 지배력 자체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사진들도 전부 다 일본인들, 소프트뱅크 인사들로 다 이제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가 라인에 가지는 좀 지배력 자체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좀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그 내부적으로 사업 개편을 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원래 지금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라인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비슷하게 플랫폼 기업, 일본 내에 있는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내 인터넷 기업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개편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좀 지분 조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NFT와 관련해서는 이제 라인 넥스트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원래는 소프트뱅크였어요. 가지고 있던 게 소프트뱅크였는데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바뀐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PEF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를 벗어나서 라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 라인 밑에 있던 이제 계열사가 이제 최대 주주가 그냥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결국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라인 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사업 동력으로 좀 키워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굉장히 이제 지분율을 높게 해서 가져가다가 어느 정도 좀 투자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좀 아웃풋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분 매각 자체에서 경영권을 넘기는 게 그런 관점에서 좀 지분 정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되기도 합니다. 조금 놓는 게 아닌가 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이버는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네이버 웹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사실은 컨텐츠 사업이. 보니까 한국에 기여한 경제적 파괴효과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조 3천억 원 네이버 웹툰이 이 수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4천억 원이다. 이게 웬만한 품목보다도 정말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경영자들이 뭐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네이버 웹툰을 말씀을 드리면 웹툰 시장이 국내가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만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큰 곳이 많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도 그렇고. 근데 웹툰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면 스마트폰이 워낙 빠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웹툰이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웹툰 시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성숙기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웹툰을 이미 시청을 하고 계시고 시장 자체도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타겟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가 아무래도 좀 간과했던 부분은 웹툰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는 뭐 한 2, 3년 전에는 웹툰이 이게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웹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좀 빠르게 이제 이게 접하면서 성장률이 이제 크게 올라갔었는데 예. 이제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웹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게 있고 수익성 자체는 지금 원래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웹툰을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익을 내기보다는 그렇죠. 좀 침투율 투자를 해야잖아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또 가이던스 자체도 나스닥 시장 상승이 돼 있으니까 가이던스를 낮추게 되면서 웹툰 시장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마지막 질문인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21년에 4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5만 7천 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최근 레포트에서 네이버를 밸류에이션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이버를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모아서 네이버의 하나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광고 부문 몇 조 원, 뭐 커머스 부문 몇 조 원 이렇게 쫙 모아서 네이버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익률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PER적인 부분으로 접근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부진한 부분으로 영향을 받았겠지만 15배에서 16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이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저점이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봤을 때도 한 20배 넘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물론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만큼은 좀 많이 빠질 대로 빠졌다라는 저평가돼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 예. 주가 얘기하면 카카오 얘기 안 할 수 없는 카카오 주가는 더 좀 목불인견입니다. 이제 차만 눈 두고 좀 8월 한 달만 5%게 빠지고요. 지금 카카오 주가가 34,000원이에요. 이게 21년에 16만 하던 주가입니다. 5분의 1인데. 이게 결국은 가장 처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래 뭐 서비스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거라고 치면 카카오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창업자의 이 사업 리스크. 이걸 제일 먼저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부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카오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발생된 계기를 살펴보면 사실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좀 시세 조작 이런 혐의가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결국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카카오도 네이버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계속해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네이버는 아까 어떻게 돌파했냐면 그걸 인정을 하고 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네이버랑 다르게 그 전에 벌려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익률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 부문을 이제 조금 힘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SM을 인수한다는 경영진의 카드를 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법적인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 생겼다. 무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가 이제 카카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성 자체도 벌려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이니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될까 싶은 의심도 들고 사실은 그죠? 경영진 자체도 좀 삐걱거림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 두 번째는 경영진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벌려놓은 사업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잘 정리하기가 그렇게 좀 녹록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도 실적이 2분기 실적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은 이것도 이익률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도 전체적으로. 네,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는데 절대적인 실적 자체만 보면 많이 이제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부진한 게 왜 그렇게 되냐 보면 이익률이 잘 나오는 사업 부문이 광고랑 커머스 쪽에서의 매출 비중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광고와 커머스를 살리고 싶다라고 해도 나머지 컨텐츠 부분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아니면 다른 플랫폼 비중이라든지. 그래서 특히나 뭐 게임즈라든지 게임 쪽 사업 부문이라든지 뮤직 부문, 미디어 부문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가 관건이고 카카오도 정리하겠다 말은 했겠지만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라든가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앞으로 이제 활성 더 이제 이게 좀 잘 되면 미래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카카오의 어떤 기대 요인은 뭡니까 그럼? 그래서 카카오의 기대 요인은 사업 정리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경영상에서의 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좀 늘리는 스탠스를 취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좀 사업 부문의 정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가 이 카카오가 향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게 사실 좀 차이가 많군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랑 다른 상황. 다른 상황이고 네. 카카오가 해야 될 방향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주가 제가 참 목불응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가 좀 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익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부분은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회사 매각을 얼마만큼 잘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자회사를 좀 제값받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매각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서 이익이 좀 더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주가 자체가 좀 지금 많이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엔 카카오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10만 원 전후에서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만 원인데 다시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10만 원까지는 일단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왜 그러냐면 그때는 워낙 이제 좋았던 모멘트인데 워낙 좋았죠. 다 좋았어요, 다. 네. 뭐든지. 네, 지금 10만 원까지 가는 부분은 일단 단계는 이게 감히 언급 드리기가 좀 힘들고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의 좀 소폭의 반등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회사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인터넷 기업들 상황들을 종합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